농지가 우리나라 서울시 면적의 2배를 넘어서는 정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고 거기서는 그 땅을 임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실제가 재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돈을 써서 농업에 투자할 정도로 농업에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나 투자회사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농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농업 그러면은 뭔가 좀 시골, 농촌, 뭐 옛스러운, 뭐 전통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제 오늘 1시간 정도 강연을 듣고 나시면 농업이 이렇게나 빠르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 제가 경제 기자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경제 기자하고 데스크 하다가 제가 농업 전문 기자로 돌아서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 양반이 저래서 농업 전문 기자가 됐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요. 그 세계 자금 중에서 과거와 달리 이 농업 스타트업으로 투자금이 몰리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이건 제가 금액 순으로 쭉 소팅을 한 거거든요. 그 메뉴에 보시면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바이오 기술하고 종자를 접목한 그런 농업 테크 기업인데, 여기가 투자 유치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 순으로 소팅이 되어 있는데,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여기는 농업 관련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식물 공장, 버티컬 파밍이죠. 하는데 플랜티라든가 보리 파밍 쭉 가다 보면 지금 제가 녹색으로 적어놓은 데가 한국의 그린랩스라는 데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시작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돈 2,100억 원의 누적 투자 금액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줄을 세워도 벌써 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순위에 들 정도로 뭔가 돈의 흐름이 농업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 이런 농업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VC, 벤처 캐피탈만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 또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글로벌 투자 회사들도 농업 스타트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 게이츠가 가진 농지가 우리나라 서울시 면적의 2배를 넘어서는 정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고 거기서는 그 땅을 임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실제가 재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돈을 써서 농업에 투자할 정도로 농업에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나 투자회사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느냐? 그 첫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상이변을 초래하거든요. 농사짓기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꾸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농업의 중요성, 가치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구 증가인데요. 유엔에 따르면은 2050년에 인구가 100억 명까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세계 인구 70억 명이거든요. 그럼 30억 명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농지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단순히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한 75세라고 하면 2050년에는 100세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인구를 하더라도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많은
농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농업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오면서 러시아하고 베트남, 이게 대표적인 곡물 수출 국가들이거든요. 자기네 자국에서 생산한 곡물을 갑자기 수출 중단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왜 그랬냐면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글로벌 교역망이 붕괴될 우려가 생기니까 내가 생산하는 곡물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긴급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게 난리가 난 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해외 농업 다른 데는 잘 못하는데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지금 롯데 상사하고 서울사료하고 대단히 곡물 농사를 짓습니다. 수천 헥타르 정도의 대규모 농작물을 짓는데 거기서 생산한 옥수수를 들여와야 됐는데 러시아가 긴급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걸 못 가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노력으로 한 달여 만에 그걸 풀긴 했는데 어쨌든 팬데믹이 오면서 이 곡물이라는 작물이 우리가 쉽게 생각했지만 이게 수출입이 안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구나. 그러면서 또 관심이 높아진 게 하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ICT 기술입니다. 농업과 접목했을 때 그 시너지가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 모습을 제가 오늘 쭉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 사례를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그 표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투자 유치금이 가장 컸던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기업인데요. 여기는 종자에 미생물을 코팅을 해서 기후가 나쁘거나 뭐 온도가 너무 폭염이 오거나 이런 거에도 잘 견디는 그런 바이오 종자를 만들어서 그 인디고라는 자사 그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인디고 밀, 인디고 옥수수 이런 것들은 일반 종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10% 20% 또 병해충에도 강하거든요.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도 농업 스타트업 중에 가장 먼저 유니콘을 기록해서 유명해졌어요. 유니콘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가장 먼저 달성을 했고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바이오 기술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종자를 개발하면서 쌓았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돌려서 그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이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 플랜티라는 회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버티컬 팜, 수직 농장 또는 인도어 팜 회사인데요. 이 특이한 거는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경재배 업체들은 보통 수평의 선반을 다단으로 위로 올려서 재배를 하는 반면에 이 회사는 심을 때는 수평의 선반에 심었다가 이거를 수직으로 세워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 공간에 천장, 지붕 높이만 올리면 같은 단위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식물을 옆으로 세워놓으면 이게 광합성을 위해서 할 텐데 잘 자라느냐?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는데 인공 태양광이죠. LED 조명을 벽면에 옆으로도 설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작물은 그 빛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이 플랜트에서 실험을 했는데 수박을 재배를 했는데 수박도 이렇게 수직으로 재배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재배가 잘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파이프 내부에 카메라, 센서 이런 거 설치를 해가지고 습도, 온도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최적의 재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회사들의 경쟁력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12단으로 수경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설이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버려진 철강 공장을 재활용해서 버티컬 파밍 그 인도어 팜을 만들었고요. 이 회사 역시 그 이 면적당
그 생산 능력을 관행 농업에 비해서 한 300배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데이터 13만 개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최적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여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걸 통해서 한 3천억 가까운 돈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실제로 미국의 몇 곳의 이런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도심에 이런 신선한 채소를 바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회사지만 이 회사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삼성에 와서 우리가 지금 쓰는 삼성페이, 또 빅스비, 이 AI 인공지능 거죠. 이런 것들을 개발을 주도해서 성공을 시켰고요. 구글 본사로 또 회사를 옮깁니다. 그래서 구글 본사에서 사물인터넷, IoT 총괄 부사장을 한 2년을 하다가 작년 초에 이 보어리 파밍이라고 하는 미국의 버티컬 파밍을 하는 스타트업으로 옮기거든요. 이분은 제가 원래 삼성 계실 때부터 알고 있어서 줌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구글에서 IoT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고객으로 찾아오는데, 언젠가부터 그 스마트 농업을 하는 그런 에그테크 기업들이 구글의 IoT 플랫폼 사업을 같이 하기에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 농업이 최첨단 기술하고 만나서 뭔가 새롭고 매력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을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스타트업에서 쓰는 것이 뭐 개인의 역량 발휘 면에서도 좋고 신산업 발전에도 좋고 뭔가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농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요거는 아주 네덜란드의 기초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대학 IT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창업한 회사의 사례인데요. 장미꽃을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을 돌려서 꽃머리 각도라든가 색이라든가 줄기, 길이, 두께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것만 모아서 꽃다발을 만듭니다. 그거의 장점은 그냥 꽃다발을 만들면 받을 땐 좋지만 이게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들 때 막 제각각 시들어서 좀 지저분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이 똑같은 것만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면 받을 때도 좋고 이게 시들 때도 아주 깔끔하게 시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네덜란드의 농업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농식품 수출액을 따지면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연간 농식품 수출액이 한 5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에서도 농식품 산업이 굉장히 밸류체인상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발전해 있는 게 바로 이 화훼, 이 유리온실 안에서 화훼하는 이 화훼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화훼 산업을 할 때 가장 적이 뭐냐면 나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방이 한번 알을 낳으면 한 200~300개를 낳는데 그 알이 부화가 되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어서 이 화훼 산업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들이 이걸 잡기 위해서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찐득이도 달아놓고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도 뿌려서 방제도 하고 막 해충 방제도 하고 하는데 아주 뾰족한 성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러면 우리는 작은 드론을 만들어서 그 작은 드론이 나방을 추적하게 자동으로 추적하게 해서 그 드론의 날개로 나방을 산산조각 내면 어떨까? 그리고 상용화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죠.
드론은 되게 손바닥만한 작은 소모성 드론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작은 거랑 수신기만 달려 있고 나방을 쫓는 거는 그 유리온실 안에 설치된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신호를 쫓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나방 날아다니는 거 쫓아가서 죽이고 하니까 뭐 퇴치가 잘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날개로 나방을 치다 보면 그 드론을 이제 손상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저 드론 하나의 제작 단가가 한 1유로에서 2유로 정도로 우리 돈 따지면 2, 3천 원. 그래서 얼마든지 소모품으로 쓸 수가 있어서 지금 상용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농업에 지금 저는 이게 어떤 혁신, 더 나아가서 혁명이 일어나는 지금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전에도 농업에 어떤 그 큰 점프를 했던 농업 생산력에 큰 점프를 했던 그런 혁명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17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그 산포식 농업을 하다가 윤작법이 발견이 돼서 돌려짓기를 하면서 생산성이 한번 껑충 뛰었고요. 그렇게 껑충 뛴 생산력 덕분에 사실은 영국에서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20세기 중반, 19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직후인데요.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듀퐁이라든가 이런 화학회사들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화학비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화학비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사실은 선진국들이 그 화학비료 덕분에 늘어난 생산성, 그러니까 평소보다 너무나 많은 잉여 농산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후진국과 개도국으로 빼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런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통상 개방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 번째로 ICT 기술을 활용한 그런 농업의 발전이 또 새로운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갈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해외 사례부터 보여드렸지만 이런 어떤 그 농업에서의 어떤 혁신, 에그테크의 활용 이런 게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알게 모르게 한 10년 전, 5년 전부터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메이트라는 기업은 그 우리나라 최초로 그 아까 버티컬 파밍 사업을 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동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 공장입니다. 약 600평형 규모의 이 식물 공장은 쌈채소와 새싹채소 등 하루 약 6,000포기의 엽채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장 한켠에선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요. 마치 반도체 공장처럼 모두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흙이 아닌 배지에 작물을 심고 태양광 대신 LED를 활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모두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런 식물 공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게 이제 여름철이나 아니면 기상 이변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게 이게 아마 보통 우리가 8월 말 9월 초가 그럴 때가 많은데요. 이 삼겹살보다 상추값이 더 비싸가지고 항상 금추됐다는 뉴스가 늘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그 계약재배 농가들로부터 엽채를 받는 것도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10배 막 이렇게 뛰니까 이게 수준이 맞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일본 기술로 들여와서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기술은 있지만 그 재배하는 작물도 우리와 다르고 주변 그 기후 여건도 다르고 실패를 하고 그걸 개량해서 2세대 모델을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아까 화면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을 만들어서 완성을 한 게 2019년이거든요. 지금 편택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회사는 매출이
이 작년이 650억, 이게 아마 2020년일 것 같은데 지금 한 7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전체 쓰는 그 채소류 중에 90% 정도는 계약 재배 농가로부터 받고 나머지 한 10% 가까이 정도를 이런 식물 공장이 생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수급이 어려운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 사례는 이른바 이제 회전식 스마트팜인데요. 보시면 재밌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이 재밌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환식 스마트팜의 장점은 효율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농장 내부에 농민의 작업 공간이 필요 없고, 또한 수직으로 다단 재배가 가능해 같은 면적의 일반 하우스 대비 공간 활용성이 18배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컨베이어를 타고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 물과 양액이 자동으로 살포됩니다. 수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져 그만큼 사람의 일손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인건비도 약 9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농민은 비닐하우스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별도의 작업장에 앉아 트레이에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돌다가 칸막이가 되어 있는 작업 공간을 나왔다 갈 때 앉아서 이제 수확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마 농사 지어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이 비닐하우스 농사 가장 어려운 게 여름철,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거의 막 60도,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농민들 그 안에서 농약 같은 거 뿌리다가 농약 중독 사고 일어나는 게 뜨거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은 뜨거울지 몰라도 밖에 나온 공간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서 여름에도 편안하게 수확도 하고 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을 바꾼 거죠. 우리가 농업 그러면 사람, 농부가 작물한테 다가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작물이 사람한테 다가오게끔 설계가 된 거죠. 그리고 요거를 돌리는 요걸 만들 때 이 천장을 높이면 2층으로도 만들고 3층으로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4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그 생산성을 위로 올리면서 계속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걸 개발한 분은 코리아 휠이라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회장님이신데요. 보령에 있는 공장 여유부지 텃밭에서 농사를 한 10년 전부터 취미로 짓다가 비닐하우스도 설치해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근데 이 회사의 마지막 공정이 뭐냐면, 저는 돌아가는 트롤리 컨베이어에 그 무거운 휠을 3개를 매달아서 도포를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그럼 휠 대신에 화분을 매달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뭐 국제 특허도 내고 해서 지금 이제 농민들 보급을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농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다 농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어나는 혁신들은 농민이 아닌, 또는 농업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혁신이 굉장히 농업을 바꾸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어질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 워낙 유명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여기는 수직 농장인데 컨테이너로 만든 수직 농장에 특화한 기업이고 엔싱이고요.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기본 단위 한 8개, 10개를 붙여서 이렇게 농장을 구성을 합니다. 이 컨테이너형의 장점은 이게 설치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추운 몽골 이런 데 수출 가능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 실제로 2020년도에 아부다비를 수출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4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안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아부다비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납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을 딱 하면 현지 셰프들이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다 입을 딱 벌린다는 거예요. 와 하면서요. 왜냐 그랬더니 거기는 기본적으로 채소를 재배할 수 없는 날씨여가지고 대부분의 채소를 유럽에서 이제 수입을 해다 먹기 때문에 이게 유통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신선하고 파릇파릇한 채소를 이 셰프들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산해서 가져가니까 입을 딱 벌어지고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추가적인 이제 수출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떤 보였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근데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수출 용도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들 텐데 이게 엽채류 생산해서 팔아서 이게 돈이 남을까? 저도 김혜연 대표한테 늘 그걸 물어봐요. 그럼 김혜연 대표 뭐라 그러냐면 그게요 농부들처럼 판매하면은 안 남겠죠. 근데 저희는 고정 거래처가 있고요.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많은데 저희는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을 뽑을 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 농업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수경재배 업체인데 여기는 생각을 바꿔서 그 투자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끝에 터널을 활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버려진 터널이 수백 개 되거든요. 그 터널 하나를 계약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 하면 여름철에는 선선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니까 에어컨이나 난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생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요거 살짝 동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로 쓰이던 터널입니다. 옥천 터널이거든요. 충북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한쪽 하행선만 임대를 해가지고 넥스트온이라는 회사가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저 파라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농장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14단까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위로. 이 터널의 길이가 600m가 되는데요. 전부 저런 시설들이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폭이 한 12m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송 로봇이 자동으로 이송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 요거 이제 안에 드론 띄워서 싹 찍어본 건데요. 뭐 이게 600m니까 상당히 깁니다. 사실은 600m 상상해 보시면 드라이버 한 3번 쳐야 갈 거리니까 그죠? 엄청나죠? 근데 이 회사의 또 다른 강점이 뭐냐면 이 최재빈 대표인데요. 아까 사진에 잠깐 있었던 서울반도체라는 회사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LED 칩 제조업체인데요. 어느 정도 업체냐면 LED 칩은 삼성과 LG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전 세계 5개 LED 칩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만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LG도 못해요. 하려다가. 그 5개 글로벌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반도체고요. 나는 1조를 돌파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 창업하겠다. 나온 거예요, 회사를. 2017년에 벌써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래는 농업인데 더군다나 나는 LED 쪽에 기술력이 있어. 근데 농업에서 재배에서는 이제 태양을 대신할 LED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넥스톤을 창업을 했고요. 이 터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안해내서 사실 터널에서 이 인도어 팜을 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사례거든요. 인공빛이죠. LED 조명으로 작물을 기르는 거는 엽채류는 되는데요. 사실 과채류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딸기가 잘 안 돼요. 딸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 딸기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공 수정으로 하면은 기형 과일이 많이 나와서 안 되고 꼭 벌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벌들은 그 태양빛 아래에서 그 특수한 파장에 따라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LED 조명 아래에서는 벌들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렇게 많은 그 수경재배, 인도어팜, 버티컬팜 업체들이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공한 데가 알려진 데는 없어요. 그거를 이 넥스톤이 성공을 해서 지금 옥천 터널에 가면 딸기가 재배가 됩니다. 딸기가. 그래서 장점은 뭐냐?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라 그 겨울 시작 때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봄 되면 끝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물이 없는 거죠. 1년 내내 여름철에도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태백에는 아예 태백시와 손을 잡고 딸기를 전용으로 생산하는 그런 인도어 팜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100억 투자받은 그린랩스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는
농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 플랫폼을 만든 지는 2년이 됐는데 그 플랫폼에 가입한 지금 회원 수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3만 농가고요. 농업인 수는 220만 농업인이거든요. 불과 2년 만에 다 안 될 거라고 그러는. 왜냐하면 농민들이 무슨 디지털 플랫폼이냐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해낸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플랫폼 팜모닝이라는 플랫폼의 초기 화면인데요. 보시면 숨은 보조금, 뭐 경매가 비교, 판로 개척, 뭐 영농일지 병충해 등등이 있는데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다. 그러면 가입을 하면서 정역군, 고구마, 위치는 어디, 면적은, 파종은 언제 했고 수확 예정일은 언제, 뭐 이런 정보들을 쫙 올리면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정보를 문자 같은 푸시 서비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구마와 다른 지역에서 나는 고구마의 어떤 경매가를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컨대 9월 달에 수확할 고구마 물량이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그거를 찾는 다른 유통업체 B2B 거래를 연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병충해가 돌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농약 정보 주고, 또 농사 짓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전문가가 나서서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이 공동 창업자인데요.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IT 전공자들이고요. 더군다나 IT 업계에서 이미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 세 사람이 그 친구처럼 지내는데 내가 그러 돈은 생겼잖아요. 그럼 나는 다음에 뭘 하지? 모여서 꽁짱꽁짱해서 다음은 농업이다. 그래서 농업을 했고, 처음엔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생각한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그 스마트팜으로 바꿔주는 솔루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다가 농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게 플랫폼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사업을 바꾼 거예요. 창업한 지 한 3년 정도 만에 그 엄청난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스타트업 유니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푸드팡이라는 회사는 불과 지금 33세 된 젊은 분인데요. 그 가락도매 시장에 가면 경매는 도매시장 법인들 6개가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경매에 참여하는 건 중도매인들이 참여해서 낙찰을 받고요. 그러면 낙찰받은 농산물을 1,700개 중도매인들이 2차 도매상 또는 식당 또는 식자재 무슨 마트 이런 데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매는 전산화가 돼 있어요. 다 요즘 자동으로 하고 컴퓨터로 합니다. 근데 낙찰받은 중도매인에서 식당이나 식자재 도매상으로 가는 요 거래는 완전히 깜깜이 거래예요. 이 깜깜이를 뭔가 좀 디지털화 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내면 기회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개발한 게 뭐냐면 이 중도메인과 식당 간의 거래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푸드팡이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오늘 밤 10시 전까지만 내일 쓸 식자재를 앱으로 딱 주문을 하면 이 푸드팡에서 내일 아침 오전 8시 이전에 가져와서 소분해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그 식당에 냉장고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식당 주인은 다음날 낮에 출근을 해서 냉장고를 열면 밤 10시 전까지 주문했던 식자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격은 중도매인들이 파는 가격에서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용하는 식당 숫자가 지금 한 5천 개 되는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식당이 한 10몇만 개 된다고 그러거든요. 뭐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얼마나 거래가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건 이 여태까지 깜깜이었던 이 거래가 디지털화되면서 거기서 얻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하는데 이 친구 역시 대학에서 그 컴퓨터 공학 쪽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아주 구태의연한 이런 우리의 도매 시장을 혁신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정육각 같은 경우는 이 초신선육 도축한 지 닷새 이내 돼지고기를 새벽 배송을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초신선육을 그 고객들한테 배달을 하려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저스트 인 타임이고요. 또 하나가 온 디맨드예요. 이게 뭐냐면 저스트 인 타임은 그 축산물이라는 거는 뭐 상하기 쉽잖아요. 그럼 재고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재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축산물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온디맨드는 뭐냐면요. 근데 초신선육을 배달해야 되는데 포장을 해놨는데 안 팔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 회사는 주문을 받은 뒤에 포장을 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문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육각의 핵심은 그런 빅데이터 분석 가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신선육 배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트박스도 뭐 비슷한 사례인데요. 정육각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하는 거라 그러면 이 미트박스는 그 식당이나 정육점들한테 고기를 공급하는 그런 B2B 플랫폼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 B2B 플랫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회사의 경쟁력을 확정을 합니다. 이 정육점이라든가 식당들 고기를 늘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을 해야지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조금 더 미리 사두고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천천히 사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돕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 지금 분석 가공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덴마크 또는 미국 이런 데들에서 농업 발전은 품목조합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품목조합이 발전해야 농업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품목조합은 바로 도드람. 그 도드람에서도 요즘 뭘 하냐면 이 사진이 약간 좀 흉측하긴 한데 그 도축장에 가면 돼지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갈 때 이 초음파 기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가 16개 달려 있는데 여기를 한번 쫙 통과하면 이 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예컨대 등 지방 두께, 또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삼겹살이 보면은 살하고 그 지방하고 교묘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부위별 무게 이런 거를 이 초음파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슬림 삼겹살이라고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라든가 지방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삼겹살에서도 지방이 좀 적은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근데 그걸 찾는 소비자가 생겨나다 보니까 요 초음파 기계로 근간 지방 비율이 낮은 것들만 골라내서 이른바 슬림 삼겹살을 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싸게 팔던 돼지고기를 지금 오히려 거꾸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도드람 양돈 농협의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 에그 테크를 활용해서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프란 회사는 그 우리나라 최대의 조경수 업체입니다. 뭐 전국에서 작은 소농들이 뭐 몇 그루씩, 몇십 그루씩, 몇백 그루씩 이렇게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고 이걸 쓰는 데는 건설사들이에요. 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조경수가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건설사들은 어디에서 어떤 조경수가 재배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조경수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재배하는 조경수를 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프로라는 회사가 20년 전에 창업을 해가지고 전국의 발품을 팔면서 전국에 있는 조경수 재배 농가를 다 조사를 하고 그들과 이 조경수 수요업체들 연결하는 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년간은 그냥 그 수기로 이제 20년간 그 데이터가 쌓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조경수 업체가 지금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경수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하고 또 가격을 예측하고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업체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 어떤 농가가 내가 5년 뒤에 조경수를 재배해서 팔아야 되는데 어떤 조경수를 재배하면 5년 뒤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라면 거기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냥 뭐 조경수 거래 업체면은 기업 가치 평가가 굉장히 뭐 한 10이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 올리는 기술이 하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20, 3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기업이라도 IC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지고 있고 그게 농업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만 이런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산군 깻잎 농가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깻잎의 42%를 금산군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밤이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깻잎은 밤에도 조명을 켜가지고 좀 생장 시간을 좀 길게 하면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동해안이나 제주도 가보면은 밤에 오징어배 팍 떠 있으면 막 껌껌한데 불빛 반짝반짝 빛나듯이 완전히 산중에 컴컴한데 막 오징어배 불빛 하듯이 막 돼 있는 게 다 그게 깻잎 비닐하우스거든요. 근데 이 깻잎 비닐하우스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고령 농들의 농사를 편하게 짓는 작업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그 동아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자회사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혁신센터가 부산에 있거든요. 협력을 해가지고 금산군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깻잎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기라고 합니다. 환기. 환기를 잘못하면 바로 병해충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환기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농민한테 알려주는 거. 그거는 이미 거의 가동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깻잎은 병해충이 들면 따줘야 되는데 이 농민들이 이제 하도 이제 고령농이 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제 애로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레일을 설치하고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그 비전인 기술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계속 찍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거나 평소와 다른 잎이 있으면 그거를 탐지해 가지고 농민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따내면 되는 이런 작업들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 상용화가 되면 고령 농들도 훨씬 지금보다 편하게 깻잎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요 트리찌라는 회사는 주목되는 저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속 이제 뜨는 건데요. 캐나다와 모로코가 연결이 돼 있고 덴마크와 인도네시아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캐나다에 있는 식품업체에 모로코에 있는 산지에서 뭐 아보카도를 공급하는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슨 여기서 뭐 파인애플이 있으면 그 파인애플을 덴마크에 있는 유통업체를 공급하는 이런 건데요. 이 글로벌 거래잖아요. 이 글로벌 거래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바로 트리찌입니다. 놀랍게도 창업한 지 지금 한 5년, 6년밖에 안 된 또 한국의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지를 쫙 따라가다 보면 아, 농업이 이렇게도 비즈니스가 탄생할 수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신호식 대표라는 분인데 이 공대 출신의 미국에서 금융공학 전공을 해서 원자재 투자 전문가로 활약을 합니다. 도이치뱅크 또 한국투자공사에서 활약을 했는데 거기서 하다가 창업을 하게 돼요. 뭘 하려고 그랬냐면 글로벌 원자재 거래 플랫폼을 만들면 돈이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미국에 있는 광산에서 석탄을 조달해다가 일본과 한국에 있는 철강회사에 6만 톤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현물 시장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 광산회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그걸 현물 시장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과 한국의 철강회사에 약속을 했는데 6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공급을 못 해줄 형편에 빠진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을 한 달간을 뒤져가지고 석탄을 구하는데 결국 못 구해요.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현물시장에 사다가 결국 공급을 해서 거의 그냥 손실을 엄청나게 보게 되는데 이때 판단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보니까 이 원자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불투명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걸 한데 모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면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트리찌라는 창업을 해서 그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있는 그 전문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파인더라는 이름으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소통하게 하는 이런 걸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파인더들이 4만 명이 모집이 됐는데 원자재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정보 또는 필요로 하는 정보의 7, 80%가 이게 농식품이었던 거예요. 주로 농산물. 이게 왜 그러지? 그때부터 들여다보니까 원자재 시장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더 정보를 한데 모으는 데가 없는 게 바로 이 농수산물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원자재가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2년간 그 고급의 그 데이터 엔지니어 20명을 모아서 전 세계에 있는 농산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정보를 구글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식품업체나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데서 하다 보니까 트리츠라는 데가 올리는 이 농산물 데이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그래서 그 정보를 유료화해가지고 회원들에 판매하는 거 하다가 한 2년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한 40만 정도 이제 회원이 가입이 된 거예요. 뭐 거기에는 월마트, 네슬레 이런 대기업들이 있겠죠. 트리츠라는 회사한테 정보만 사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정보 너무 좋은데 거래까지 너희들 정보는 다 있으니까 거래도 좀 대행해 주면 안 돼? 이런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래까지 대행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90개국에 트리츠의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해요. 각 나라에 한 명씩. 이른바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라는 이름을 부여해가지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는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직원인데 그 페룬가에 있는 바나나 농장 검수하는 장면이고요. 아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트리츠 직원이 우리로 따지면 멸치죠. 엔초비를 지금 검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를 체결시켜주고 물류까지 해주고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서 지금 월 거래액이 한 200~300억 정도 달하는데 매월 거래 요구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연간 거래액이 1조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 시리즈 C 라운드 IR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아서 딜레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 라운드가 완료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콘 기업으로 정식 인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인정을 받고 투자 유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이 트리츠라는 기업이 아마 그 농업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선풍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의 마지막 사례인데요. 농가 단위에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들은 또 어떤 데서 이루어지냐면 요 근처에 있죠.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메타버스를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들은 농업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그 가상의 공간에서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공식 오픈되기 전에 제가 자료만 살짝 받은 건데 농가 5개 대표 농가 그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여기 보면 지금 토마토인데 그 토마토의 재배 환경을 설정하게 해가지고 이게 그 환경, 그러니까 온도, 습도, CO2 농도 이것 3개의 요소를 어떻게 바꿔감에 따라서 토마토가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3D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걸 이제 해서 귀농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어떻게 될지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을 거의 해서 지금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농가를 선택을 합니다. 들어가면 기간별로 온도, CO2 농도, 일사량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이게 재배가 되는지를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자기의 값과 자란 대표 농가의 값을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미리 예측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입니다. 네,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되면 그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초기라서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많은 데이터, 더욱더 많은 농가들의 이런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고품질 이런 우리가
결과값이라든가 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마무리 말인데요. 아까 그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테크 쪽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네덜란드 못지않은 농업의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국부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인데 이분이 생전하신 말씀이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농업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뭐 농업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인 산업은 아니잖아요.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한 2에서 3% 사이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고령농이 되면서 농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는 과거의 잣대로 농업을 봤기 때문이고요. 근데 농업이 이런 ICT 기술과 만나서 변모하는 미래 산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농업계 밖에 있던 사람 뛰어들어서 농업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결코 어둡지 않고 그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농업계 뛰어들어서 더군다나 아까 모두에도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단순히 땅덩어리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테크를 이용해서 같은 면적이라도 생산성을 높이면 식량안보 높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